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선정 이유입니다. 최근 철강사 가격이 급상승해 5월에 역사적 고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해 선정하였으나 현재 철강사 가격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업 기회입니다. 시세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고 포스코는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전환되어 타 기업들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인이 대주주가 아닌 특이한 주주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다음은 기업계획인데요. 동사는 국내 최초 일관 제철소이고 동사의 매출 대부분은 철강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철강 외에도 무역, 건설, 기타 등의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결 대상 종속 예산은 166개로 해외 인프라 또한 폭넓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SD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강사 11년 연속 1위를 할 만큼 동사의 경쟁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의 철강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전방산업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철강 사업 부분은 18년 기준 영업이익의 82%를 차지할 만큼 동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년도 기준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수출 비중은 아래 그래프와 같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또 동사는 포항, 광양 그 두 곳에서 제철소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총 고로 11개를 보유해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고로 설비 효율화 및 독자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 등 친환경 제철소 구축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철강의 사업 부분인데요. 동사는 철강 사업 외에도 무역, 건설, 발전소, 소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무역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건설은 포스코 건설, 소재 사업은 포스코 케미칼 등과 같이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친환경 정책입니다.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아시아 철강소로는 최초로 탄소 중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철소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덴마크 오스테드사와의 그린 수소 사업 MOU 체결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동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면 2019년의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비해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반기의 경우 높아진 철강사 가격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이 원인이고 하반기의 경우 철강사 가격이 떨어졌으나 원재료 구입 시점과 실제 투입 시점이 다른 레깅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9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생산량이 4.6% 감소하였지만 재고자산은 그보다 더 크게 18.4% 감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매년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 비율 역시 2019년에 200%를 돌파하는 등 동사의 재무 안정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E와 단기 순이익 그래프에서는 2018년에 급감한 ROE가 특징적인데 이는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인데요. 철강 산업의 우선 역사와 특징입니다. 위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면 철강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은 19세기만 해도 자급자족을 하는 형태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철강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국도 엄청난 자원 소비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조강 생산 능력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을 하면서 서서히 공급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급기야 공급 과잉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한국, 일본 철강사들이 저원가를 앞세워서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린 선진국의 고로들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2003년 이후 중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이 되었고 이들은 아직 사실 철강 산업이 완벽하지 않았기에 그 주위에 있는 한국, 일본의 철강사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림에 나타난 철강 산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만 있으면 저가격이 큰 메리트이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크릿컬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철강 산업의 이익은 전방 산업의 수요, 원자재 가격과 철강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철강 산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다음은 탄소 매출인데요. 탄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알다시피 채광 산업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탄소 절감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설비 구조 조정, 생산 감축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냥 아래 그래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의 가격과 비용, 수요 공급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용은 철강석과 유연탄의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 중국의 열연 가격을 지표로 사용합니다. 수요 공급의 경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수요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 수요 증가, 수요 부족일 때는 그림과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좋고 현재 상황은 중국의 철강석 가격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하락하고 철강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최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 산업과 전망 산업과의 관계인데 그냥 간단하게 조선, 건설, 자동차 업계의 생산과 철강 수요가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계는 중국이 중요한데 글로벌 공급 수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현재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높습니다. 또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면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 조치를 하면 세계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철강 업계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인데요. 최근 이슈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 철강 수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강석과 철강의 가격은 10년 이래 최고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미국 내 철강 수요와 가격은 급등하였고 따라서 이전까지 중국이 철강 수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미국 중심의 철강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미중의 우호적인 정책 변화인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내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인 증치세 13% 환급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계속 펼치고 있는 감산 정책과 더불어 당사의 철강 가격 상승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 철강 수출을 70%로 제한했던 무역확정법 232조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말이 많고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232조가 개정된다고 하면 미국향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 표는 중국의 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이니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에 걸친 철강 수요 회복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 건설, 자동차 등의 전방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강 수요가 증가 중입니다. 특히 밑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 같은 경우 수주 실적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 중이고 실제로 세계 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밝혀 당사의 철강 매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사업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인데요. 동사는 철강 외에도 2차전지, 천연가스, 식량 등의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원료 확보를 위한 리튬 요모 인수는 현재 그 가치가 인수 때보다 100배 이상이라는 전망도 있어 미래에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이처럼 동사는 철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의 마지막으로 철강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이익 증가입니다. 현재 철강 스프레드는 밑에 그래프 중국 열연 스프레드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도 철강 스프레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1분기 이후에도 동사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으로 더 크게 확대되어 이익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로 ESG 등급 하락과 미얀마 리스크인데요. 동사의 ESG 등급 사회부문 평가는 지속적인 산업안전관련법 위반 사례와 산업재해로 인해 B+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하였고 환경 부분 역시 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이슈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현지 군부와 합작사를 영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미얀마 군부로 가는 일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은 ESG 평가 등급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포스코의 자본주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 중립 선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절감을 못할 경우 탄소 매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여 재무 등 리스크가 될 수 있으나 포스코는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한 총 1조 3천억 원의 투자,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국 원자재 공급 가격 규제 관련 정책, 중국 건설 수요 감소인데요. 앞에서 산업 분석에서도 설명했듯이 철강업계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원자재 가격 규제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은 사실 포스코에 투자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건설 수요 감소가 중국 내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밸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현재 포스코 같은 동사처럼 감가상각비가 높게 나오는 제조업의 경우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EV 에비타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밸류를 하면 논리에 더욱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밸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익 추정을 실시하고 그 다음 EV 에비타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변수 추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17년에서 20년 사이 EV 에비타 배수 범위에 따른 타겟 시가총액을 구하고 타겟 시가총액과 추정한 단기 순이익을 통해 타겟 PER을 구한 다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타겟 PER과 EV 에비타를 구해 그에 상응하는 목표 주가를 선택하면 밸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선 이익 추정을 위한 매출 추정인데요. 매출 추정 같은 경우는 최강 부분은 21년도 최강 수요 상승률이 5.8%에서 판가 상승 효과인 13%를 곱한 19.5%의 프리미엄을 주었습니다. 이때 판가 상승 효과 13%는 21년 1분기 요령 판가 상승률 16.7%와 냉년 판가 상승률 11.1%의 평균으로 도출한 값입니다. 무역과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20년에 가중치를 가장 적게 두었고 따라서 그렇게 해서 3년 가중 평균으로 산출했고 건설 부분은 근거 논문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논문을 바탕으로 2% 프리미엄을 주었습니다. 계산해보면 2021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 66조 2,439억 원의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비용 추정입니다. 먼저 매출원가를 보면 매출원가는 과거 스프레드와 비교했을 때 2017년도의 스프레드가 현재 2021년도 1분기 스프레드와 유사하고 매출원가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1분기 매출원가율을 고정하였습니다. 또 판가비 역시 3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3년 산술평균을 적용하였고 기타 영업의 손익은 정확한 추정이 불가하나 꾸준히 줄고 있음을 감안해 최근 연도 순으로 가중치를 둔 3개년 가중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은 30%로 고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출 추정과 비용 추정을 해서 이익 추정을 해봤는데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익을 추정해보면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가격인 6조 4,34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3조 9,503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EV 에비타를 이용한 기본 논리를 이제 설명할 텐데요. 이제 EV 에비타는 10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EV 에비타와 단기 순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에비타나 단기 순이익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주가 흐름을 하나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2014년도를 보면 2014년도는 단기 순이익은 감소하였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 소폭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비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포스코는 시황 부진에도 철강 보는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치 제품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재무구조 개선, 우육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즉 시황 자체는 부진했으나 당사의 영업 활동에서 선전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단기 순이익이 주가 흐름을 설명하기 힘들 때 에비타가 주가 흐름을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EV 에비타와 순이익을 활용한 PER을 동시에 고려하면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EV 에비타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EV는 순차익 부채 더하기 시가총액인데요. 순차익 부채를 구하기 앞서 시가총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순차익 부채를 높은 값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익 부채 같은 경우에는 총차익 부채 마이너스 단기 유동성인데 총차익 부채를 먼저 구해보면 총차익 부채는 단기 차익 부채, 장기 차익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로 구성됩니다.
먼저 단기 차익 부채를 보면 단기 차익 부채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장기 차익 부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급증하였다가 2020년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즉 단기 차익 부채의 변동성에 비해 장기 차익 부채의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2021년도에 총 차익 부채 역시 2020년도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는 2021년도 총 차익 부채를 2020년도 총 차익 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유동성인데요. 단기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자산 모두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2020년도 단기 유동성에 비해서 높은 값을 더 추정할 수 있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차익 부채를 순차익 부채를 높은 값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단기 유동성 역시 2020년도의 기준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차익 부채는 총차익 부채에서 단기 유동성을 차감한 4조 3,811억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EV는 나중에 구할 시가총액 더하기 4조 3,811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에비타를 구해볼 건데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를 하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익 추정을 하면서 6조 4,342원이 나왔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유무형 자산 상각비는 연평균 성장률 13.18%를 적용하여 구했는데요. 3조 6,217억 원에서 3.18%를 적용한 3조 7,369억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 에비타는 10조 1,711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EV 에비타 배수는 가정에서 말씀했다시피 17년에서 20년 사이의 값 3에서 5.5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여 가장 적절한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EV 에비타 개념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EV 에비타 배수는 3에서 5.5가 있고요. 에비타는 아까 전에 보여주신 10조 1,711억 원입니다. 여기서 EV를 구하기 위해서는 EV 에비타 배수에서 에비타를 곱하면 되는데 3에서 10조 1,711억 원을 곱해서 30조 5,134억 원이 나왔고 나머지 값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EV가 나오고 EV 시가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 부채이기 때문에 4조 3,811억 원에서 EV 값을 빼면 타겟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시가총액에서 상장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각 EV 에비타 배수별 목표 주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가총액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상장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EPS가 나오게 됩니다. EPS는 45,309원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PER 곱하기 EPS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서 EPS를 나누게 되면 PER이 나오게 됩니다. 타겟 PER 같은 경우 6.62, 7.90, 9.19, 10.48, 11.76, 13.0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EV 에비타 4와 4.5 사이로 2019년과 2020년의 값이 EV 에비타 4와 4.5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겟 PR을 9.19에서 10.48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41만 6,385원에서 47만 4,715원, 업사이드 포텐셜도 18.97에서 35.63을 제시하면서 바이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